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프로젝트 관리라는 주제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업 경영을 하면서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것들을 이제 찾아내고 그것들을 개선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현실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일정한 시간 동안 일정한 예산을 투자해서 프로젝트의 형태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프로젝트라는 것은 그냥 일을 그냥 하면 되는 것이냐? 나름대로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완수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프로젝트의 관리 기법도 좀 필요한데요. 자, 오늘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먼저 프로젝트를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란 무엇인가에 대한 소개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번요, 프로젝트에 대한 정의인데요. 자,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는 데 일정 시간을 요하고 기대하는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수행되어야 하는 여러 작업들의 연결체다. 즉, 어떤 하나의 커다란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서는요, 그 안에 들어있는 조그마한 여러 단계별로 조그마한 것들을 하나하나 수행해서 그것들을 모두 완수했을 때 비로소 프로젝트가 끝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프로젝트의 예시로는요, 예를 들어서 무인 비행기를 개발한다. 아주 하나의 커다란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같은데요. 비행기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그 안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구성하는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일도 있을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일도 있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같이 이제 엮어내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다양한 기능들과 부속품들을 함께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조그마한 일들의 총 연결체가 완수가 되어야지 하나의 프로젝트가 완수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했을 때 신제품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요,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고 또 양산해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그 전체 과정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서로 아주 세부적인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공장을 건설한다든지, 여러분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 어떻습니까? 기말고사가 일주일 후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시험 공부를 하시겠죠? 기말고사를 준비한다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시험 범위의 어느 챕터를 공부하고, 그것이 끝나면 그 다음 연습 문제를 풀고, 그것이 끝나면 또 다른 챕터를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해야 연습 문제를 풀고, 그 챕터들이 완성이 되어야 또 다른 챕터를 공부하고, 자, 이렇게 다양한 조그마한 여러 일들이, 지금 여러 작업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것들은 이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수없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일종의 프로젝트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무인 비행기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한번 생각해 보죠. 비행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활동들이 있을 거고요. 조그마한 작업들을 말합니다. 또 그리고 각각의 작업들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정한 시간이 아마 부여가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활동이 지금 현재 보시는 테이블에서는 10가지의 세부적인 활동이 있고요. 그 각각 활동에 A1, A2, A3, 아마 Activity 1, Activity 2라는 용어의 약자 같은데요. 약자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세부적인 작업들이 각각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첫 번째 작업은 9일, 두 번째 작업은 3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겠죠. 자, 만약에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때
만약에 누군가가 이 프로젝트를 완수하는데 소요되는 총 시간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테이블을 보고 그냥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하, 1번 작업부터 10번 작업까지 모든 것이 수행이 되어야 하니 각각 요구하는 이 시간을 다 더하면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총 시간이 될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이 경험을 했었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요. 혹은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각자 따로따로 일을 하다가 각자의 일이 완수되면 그 결과물을 합쳐서 또 다른 작업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시간을 다 더한 이 총합의 시간이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일들이 각자 여러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해서 분업을 한다고 가정해보죠. 자, 그러면 각자가 분업을 하는데 또 어떤 경우는요. 어떤 작업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 다음 작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러한 일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일종의 도구를 사용하는데요. 자, 그 도구의 이름이 종속성 행렬, dependency matrix라고 부르는 건데요. 자, 몇몇 활동들은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상호 연관성을 일의 선행 관계라고 부른다. precedence relationship이라고 부른다. 즉, 이 종속성 행렬은 이러한 선행 관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A1에서부터 A10번까지의 세부적인 작업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제일 위쪽에는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 그래서 상류라고 표현되어서 A1에서부터 A10까지 나와 있고요. 제일 가로축에 정보를 수령하는 활동, 그래서 하류축이라고 그래서 A1부터 A10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각선에는 지금 파랗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지금 필요한 정보는요. 이 전체 사각형에서 이 반을 차지하는 대각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을 차지하는 이쪽에서만 우리가 어떤 정보를 기입해주면 일의 선후 관계가 정리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A1, 이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 A1이라는 작업이 끝나면 그 정보가 A2에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A2를 하기 위해서는 A1이 반드시 끝나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A3는 어떤가요? 그럼 A3는 A2라는 작업이 끝나야지 비로소 A3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A4는 어떤가요? A4도 마찬가지 A2가 끝나야지 A4를 할 수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아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여러분은 이렇게 디펜던시 매트릭스, 즉 종속성 행렬이 주어지면 일의 선후 관계를 아마 여러분은 잘 표현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자, 이 테이블을 해서 볼 때요. A1이 끝나고 A2를 해야 되고요. A2가 끝나면 A3와 A4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A3가 끝나면 A7번과 8번이 동시에 시작할 수 있고 A4번이 끝나면 A5번과 6번 동시에 시작할 수 있고 자, 그런 식의 관계가 맺어져서요. 제일 끝에 A9번이 끝나고 나면 A10번을 해야 되고 A10번을 해야 될 때 A7번과 9번이 동시에 다 끝나야지 A10번이 끝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조금의 시간만 투자하면요. 이제 A1에서부터 A10번까지의 선후 관계를 그림을 통해서도 나타낼 수 있는데 좀 이따가 보시도록 하시죠. 자, 그래서 이러한 종속성 행렬은 활동들 간의 상호 관계를 나타내는데 사용되고요. 종속 활동은 선행 활동으로부터 정보나 실제 결과물이 제공될 때 시작될 수 있음. 즉 우리가 지금 이 대목에서 선행 활동과 종속 활동이란 이 용어에 조금 친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 행해져야 하는 활동, 그리고 그것의 결과물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활동. 자, 이것을 종속 활동이라고 부르죠. 종속성 행렬은요, 함축적으로 활동들 간의 순서의 존재를 알려주고 프로젝트의 흐름 순서를 결정하게 된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노드와 그 각 세부 활동들에 소요되는 시간, 네, 그런 것들로 지금 구성된 일종의 가시적인 그림을 한번 봤는데요. 자, 이제 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즉 프로젝트의 스케줄을 관리하는 일종의 어떤 테크닉을 좀 공부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 이름이요, 주경로 분석법입니다. 영어로는 Critical Path Method라고 하고요. 좀 더 짧게는 CPM이라고 부릅니다. 자, 주경로 분석법은요, 일련의 프로젝트의 스케줄링을 하기 위한 일종의 수학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저 여기서 수학적인 알고리즘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뭐 복잡한 수학이라기보다 단순한 더하기 빼기의 계산을 연속적으로 여러 번 하게 되는 건데요. 이 CPM이라는 기법은 1950년대에 미국의 화학회사 듀퐁사가 개발한 기법이고요.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관리할 때 뭔가 좀 수학적인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 개발된 이후에 각종 건축 현장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 뭐 프로젝트 리서치, 제품 개발, 그 다음에 뭐 각종 공학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활용되어서 큰 혜택을 우리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호 활동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작업들이 어떤 프로젝트에 포함된 이상 그러한 프로젝트에는 모두 이 CPM이 적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좀 이따가 사례를 통해서 보다 더 쉽게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먼저 CPM에 대한 얘기를 함에 앞서서 프로젝트의 일정을 알려주는 한 방법에 대해서 먼저 조금 짚고 넘어가죠. 자, 다 우리가 간트 차트라는 것을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1914년 아주 오래된 전에 헨리 간트라는 사람이 이 차트를 처음으로 사용했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내에 있는 여러 세부 활동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는지, 그리고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막대 그래프 형태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일정을 아주 가시적인 표현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자, 여유 시간, 영어로는 slack time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slack time은 추후에 예제에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미리 그 정의를 알려드리면 전체 프로젝트의 종료 시점을 뒤로 미루는 그러한 연장 없이 그 프로젝트 내에 있는 각 세부 활동들이 자체적으로 연기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얼마만큼이냐, 그 값이 바로 여유 시간, 슬랙 타임이 되고요. 이 슬랙 타임은 우리가 공부할 이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 주 경로 분석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좀 이따가 그 계산하는 방식이나 그 뜻을 좀 더 다른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는 바가 일종의 아주 간단한 간트 차트인데요. 이번에는 활동을 A1부터 A7, 7가지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가로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0이라는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월의 기간 동안 각각의 7가지의 세부 활동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 그림에서 보니까 먼저 A1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네요. 한 3달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3달이 되는 시점에 A2와 3가 시작하고 2가 좀 더 길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달이 시작되는 순간 4번과 5번이 같이 시작하고 A6라는 6번째 작업이 6달이 끝나는 시점에 시작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과정은 9번째 달이 끝날 때 9개월이 걸리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 그림상에서 대충 언제 각각의 세부적인 활동들이 시작해서 끝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림은요, 현재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일 뿐이지 사실은 예를 들어서 A2라는 막대 그래프가 오른쪽에 가도 되는지 왼쪽에 가도 되는지에 대한 허용 여부는 사실은 설명하고 있지 않죠.
현재 그냥 이때 시작해서 이때 끝나겠다라고 하는 현재 계획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의 선후 관계가 이 그림 속에 반영되어 있지 않죠. 자, 그것이 일종의 간트 차트의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의 선후 관계를 이미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좀 그 일의 선후, 이 안에 들어있는 숨은 뜻을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지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일이요. 예를 들어서 A1이라는 첫 번째 작업은 무조건 처음에 시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1이 끝나면 그 결과를 받아서 A2와 A3가 동시에 시작하고요. 즉 A1이 끝나지 않으면 A2와 A3가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A1이 끝날 때 이때 시작했다라고 저는 이 안에 있는 숨은 속뜻을 좀 설명드리는 거죠. 간트 차트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A2와 3가 동시에 끝나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동시에 끝난다는 얘기는 동일한 시점에 끝날 필요는 없고요. A2와 3가 둘 다 끝난다는 조건 하에서 A4와 A5가 동시에 시작할 수 있고요. A5가 끝난다는 조건 하에서 A6가 시작될 수 있고요. 그리고 A4번과 A6번이 둘 다 끝난다라는 조건 하에서 마지막 A7이 시작되는, 자, 대충 그런 속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이해하시면 간트 차트가 좀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일의 선후 관계가 그렇다고 칩시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일의 순서를 만약에 그대로 지킨다면 이 현재 전체 프로젝트의 종료 시간, 즉 9개월이라는 시간을 앞당길 수 있나요? 글쎄요. 앞당기는 건 불가능하겠죠. 즉 세부적인 활동의 시간을 줄이지 않는 이상 세부적인 활동의 요구 시간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아무리 해도 이 전체 프로젝트는 9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시간을 연장하지 않고 혹시 세부적인 활동이 뒤로 좀 더 연장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나요? 자, 예를 들어서 A1을 한번 보시죠. 현재 3개월이 걸리고 있어요. 만약에 A1이라는 작업이 3개월이 아니고 3.5개월이 걸렸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프로젝트를 9개월에 끝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A1이라는 작업이 3개월이 끝나지 않고 3.5개월이 걸리면 다른 작업들이 다 조금씩 밀려서 이 작업도 9.5개월에 일이 마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정의했던 그 slack time, 여유 시간의 정의에 의하면 A1은 slack time이 있나요, 없나요? 아하, slack time이 0군요. A2는 어떻습니까? A2가 끝나고 A3가 시작해야 되고 지금 타이트한 이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A2도 slack time은 0가 되겠죠. A3는 어떤가요? A3는 A2와 A3가 끝나기만 하면 되니까 A2가 조금 더 연기되어도 될 것 같습니다. 즉 A3는 slack time 한 달을 가지고 있죠. A4는 0고요. A5는 어떤가요? 2달 연기될 수 있나요? 만약에 A2가 2달이 연기되면 A6도 연기되어서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9개월을 넘어가게 되네요. 아하. 그래서 A5는 아마 한 달만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A5가 한 달 밀리면 A6가 한 달 정도 뒤로 밀려서 전체 프로젝트는 9개월 만에 끝나겠죠. A6는 어떤가요? 현재 상태로서는 한 달의 여유 시간, 슬랙 타임이 있지만 이것은 A5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A7은요? A7은 슬랙 타임이 없죠. 현재에서는 A7이 좀 더 길어졌다가는 전체 종료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자, 이처럼 전체 프로젝트의 종료 시간을 연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세부적인 단계들이 허용할 수 있는 그 시간, 그것을 여유 시간이라고 한다. 자, 그런 확인을 한번 해봤고요. 방금 보셨던 그 7가지의 그 세부 활동들은 사실은 이러한 종속성 행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로 설명드렸던 일의 선후 관계가 사실은 이런 종속성 행렬로 나타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CPM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좀 더 지금 7가지의 이
아까 방금 보셨던 간트 차트의 그 그림인데요. 그 종속성 행렬을 그대로 반영하면 이러한 네트워크 형태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지금 위에 있는 것은 액티비티, 즉 활동의 이름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소요 시간이라고 하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주 경로라는 것을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요. 자, 주 경로의 아직 뜻을 잘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다 차근차근 순서대로 한번 답변을 같이 한번 해보죠. 처음 시작하는 활동부터 끝나는 활동까지 연결해서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 가지 패스가 있는데요. 경로가 있죠. A1에서 A2, A2에서 A4, A4에서 A7으로 오는 1, 2, 4, 7을 잇는 이런 경로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경로를 만약에 따른다면 총 소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3달 더하기 2달 더하기 3달 더하기 1달. 자, 8달이 되네요. 또 다른 패스가 있나요? A1, A2, A5, A6, A7도 있네요. 또 A1, A3, A4, A7. 또 A1, A3, A4, A6, A7. 자, 총 4가지의 경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간단한 네트워크에서는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간단한 4개의 경로를 한번 열거시켜 봤고요. 패스 1, 2, 3, 4. 그 다음에 각각 지나는 액티비티 번호들이고요. 각 경로를 지날 때 소요되는 시간의 합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패스는 9달 만에 도달하고요. 두 번째는 8달, 세 번째 8달, 네 번째 7달인데, 자, 여기서 주 경로라 함은, 즉 크리티컬 패스라 함은 여기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즉 A1, A2, A4, A7을 거치는 이 경로가 바로 주 경로라고 불리우는 아주 특이한 경로입니다. 이 경로는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죠. 주 경로라는 것은 이 네트워크 상에서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가장 긴 경로를 말합니다. 지금 7, 8, 8, 9, 9개월이 걸리는 그러한 경로가 지금 크리티컬 패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속뜻은요, 이 프로젝트를 종료하는데 가장 최소한의 요구되는 시간이 바로 크리티컬 패스의 총 소요 시간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아니, 가장 빨리 지나가는 것은 네 번째 패스가 아니냐라고 아마 질문을 하실 텐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 네 번째 패스, A1, A3, A5, A6, A7 이쪽 경로죠. 이쪽 경로로 따지는 이 7달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나머지 다른 액티비티들이 완수가 되지 않아요. 즉 우리가 가장 오래 걸리는 이 시간, 이 작업을 하는 동안 나머지 작업들은 동시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프로젝트 전체, 이 프로젝트를 종료한다는 것은 모든 세부 활동이 끝나야 된다는 걸 말하니까 프로젝트 전체를 종료하는 데는 총 아무리 짧아봐야 현재 9개월이 걸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만약에 세부적인 활동들을 어느 조그만 하청업체에 일을 시켰다, 혹은 어느 개인에게 일을 시켰다고 해보죠. 만약 이 그림상에서 A3라는 일을 맡은 사람은 과연 언제 일을 시작하게 될까요? 자, 그림의 뜻을 보니까 A1이 끝나고야 나서야만 이 화살표에 의해서 A3가 시작할 수 있으니까 처음 시작했던 시점부터 3달이 지나고 일을 시작할 수 있겠네요. A4번의 작업은 어떻습니까? 언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화살표를 보니까 양쪽에 와 있죠? 그러니까 A2도 끝나고 A3도 끝나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3달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 2달, 더 긴 시간 2달을 총 5달을 보내는 시간 동안 이 작업은 동시에 진행될 수 있겠죠. 즉 총 5달이 지나고 나면 A4라는 작업은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A6는 어떻습니까? 화살표가 이쪽이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단 긴 시간을 찾아야죠. 3, 4, 5, 6. 6달이 지나고 시작할 수 있겠네요. 이쪽은요? 양쪽 다 작업이 다 끝나야 시작하니까 이쪽 패스와 이쪽 패스, 뭐 다른 패스를 다 고려해 봐야 되는 거예요. 3, 4, 5, 6, 7, 8. 8달이 지나고 나서 이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런 식의 작업을요, 우리가 하나하나 다 할 수 있어서 그 세부 작업들, 세부 활동들이 언제 시작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세부 활동이 한 200개, 300개 아주 수가 많아졌다 쳐봅시다. 이런 작업을 수작업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가능은 하겠지만 반복된 계산을 여러 번 하면서 엄청난 긴 시간을 아마 요구하게 되겠죠. 활동 수가 증가하면 사실은 거의 파악이 불가능할 정도의 복잡도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뭔가 어디가 도대체 주 경로인지를 찾는 것에서부터 누가 언제 일을 시작해야 되는가에 대한 일종의 일정을 파악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수학적인 접근 방식을 좀 취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한 논리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좀 수학적인 접근 방식을 이용하려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장치를 좀 이용하려고 그래요. A1은요, 아까 활동 번호고요. 밑에 있는 숫자는 작업 시간, 자, small t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위에 둘, 밑에 둘, 네 가지 숫자가 있는데, 자, 지금은요, 일단 그 숫자의 뜻만 제가 이름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찾아내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 위를요, early start time. 자,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early start time. 오른쪽은요, earliest finish time. 저쪽 밑은요, latest start time. 이쪽은요, latest finish time. 자, 가만 보니까 위쪽은 다 earliest고요. 밑쪽은 다 latest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세로열은요, start time이고요. 뒤에 있는 세로열은 finish time이 되겠죠. 자, 먼저 이 용어의 뜻을 말로 설명하기 전에 일단 어떤 사례를 통해서 제가 쉽게 이 말의 이 숫자의 뜻을 한번 설명해 볼 텐데요. 자, 그래서 방금 소개시켜드렸던 early start time, earliest finish time, latest start time, latest finish time 요것들을 찾아야지 이제 이 critical path 메소드 주경로 분석법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early start time, earliest finish time 그 두 숫자를 먼저 찾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죠. 자, 아까 보셨다시피 이 먼저 왼쪽 위에 있는 셀이 early start time이고요. 그 옆에 있는 것이 earliest finish time인데 먼저 early start time 보시면 말 그대로 earliest start, 즉 이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빠르면 가장 이른 시간에 이 일을 하면 언제 시작할 수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즉 작업이 시작이니까 지금 뭐 0이라고 놓으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earliest finish는 얼마냐. 이 일을 끝마치는데 이르면 가장 빨리 마치면 언제 마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자, 이 작업을 하는데 3달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3달이 지나면 끝날 수 있겠죠. 자, 이쪽은 어떤가요? Activity 2의 Early Start Time. 이 Early Start Time은요. 언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화살표를 보니까 A1이 끝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즉 언제 끝났나요? 3회 끝났으니까 앞 단계의 Earliest Finish를 보고 3이라 적으면 되겠네요. Earliest Finish Time은요. 2달이 걸리니까 5가 되겠죠. 저쪽은 어떻습니까? Early Start가 저쪽 일이 끝나고 시작할 수 있으니까 3이 되겠죠. Earliest Finish는 어떤가요? 저 한 달을 더해줘서 4가 되겠죠. 자, 이쪽은 어떤가요? 조금 이제 재미난 질문인데요. Activity 4의 Early Start는 어떨까? 자, 앞쪽을 보니까 A2가 끝나야만 A4를 시작할 수 있고요. A3가 끝나야만 A4를 시작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A4를 시작하는 가장 이른 시간은 언제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5와 4 중에 작은 숫자를 고르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업도 끝나야 되고 저 작업도 끝내야 되니까 아무래도 늦게 끝나는 이 작업이 기준이 돼야겠죠. 그래서 A2가 늦게 끝나니까 그 숫자 5를 가져와서 가장 빨리 시작하면 5라는 시점에 시작할 수 있겠네요. 언제 끝날까요? 3달이 걸리니까 8. 자, 이런 식의 논리로 나머지를 다 찾을 수 있겠죠. 자, 지금 제가 이러한 방식을 써서 early start, early finish를 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이 앞쪽에서부터 뒤쪽으로 찾아 나갔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forward pass 방식이라 불러요. 앞에서부터 뒤로 찾는다. 그래서 각 활동의 시작 또는 완료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간, 즉 earliest start 혹은 finish time을 찾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프로젝트 네트워크의 제일 앞에서부터 시작했고요. early start와 early finish를 찾았는데 사실은 아주 단순한 로직이 안에 들어있어요.
어떤 로직이냐? 먼저 early start는요. 선행 활동들의 earliest finish들 중에 가장 큰 것을 선택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사례에서도 만약에 선행 활동이 단 하나밖에 없다면 earliest finish가 그냥 그대로 맥시멈 값으로 해서 그 후속 공정의 early start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선행 활동들이 여러 개 있으면 그 여러 개의 earliest finish 중에 가장 큰 값을 골라서 후행 활동의 early start로 넣은 거죠. earliest finish time은 어떻습니까? earliest finish time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액티비티, 그 세부 활동 안에 있는 early start에서 그 액티비티가 소요하는 시간, t를 더한 것이 바로 아주 간단하게 earliest finish라고 우리가 그런 로직으로 방금 다 찾았던 거죠. 자, 오늘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의 절반 정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early start time, early finish time을 찾는 방법을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밑에 있는 late start, late finish time을 찾을 텐데요.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을 살짝 정리해 보면 먼저 프로젝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좀 드렸습니다. 조그마한 세부 활동이 상호 선후 관계를 맺으면서 일련의 과정을 거친 하나의 연속적인 집합체, 그것이 프로젝트였고요. 그 프로젝트의 일정을 계산하기 위해서 주경로 분석법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종속성 행렬이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주경로라는 것이 즉 전체 이 프로젝트의 네트워크에서 경로를 따라갔을 때 가장 오래 걸리는 그 시간을 바로 그 패스를 바로 주경로, 크리티컬 패스라고 한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early start와 early finish time을 계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late start, late finish를 다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CPM을 활용하는 단계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